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갈 겁니다. 이제 막 이클립스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은 단축키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상당히 유용할 거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것들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뭐 기억했다가 내가 실전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들어보셔야 나중에라도 조금씩이라도 활용이 조금씩 될 거니까.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클립스 단축키 이런 거 검색해 보면은 되게 많이 정리가 잘 된 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이런 거는 좀 좋겠다 하는 것들은 따로 기억해 뒀다가 이거는 일부러 내가 의도적으로 써야지 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사실 손에 잘 못 익어요. 써버릇해야 자연스럽게 써지거든요. 근데 이걸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이제 작업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단축키들은 좀 알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자동 완성 말씀드렸고, 주석 말씀드렸죠? 컨트롤 시프트 C, 이거는 한 줄 주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블럭을 여러 줄을 씌우면 여러 줄 다 주석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주석을 걸었다가 푸는 것도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C로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슬래시, 얘도 한 줄 주석입니다. 그리고 얘를 풀 때도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슬래시예요. 자꾸 C래. 컨트롤 시프트 C랑 컨트롤 슬래시랑 둘 다 한 줄 주석인데, 일단 보세요. 내가 블럭을 이렇게 씌워놔도요, 한 줄 주석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네 줄이 주석이 걸려요. 저 지금 컨트롤 시프트 C 가지고 한 거예요. 컨트롤 슬래시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한 줄 주석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것 중에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가 있어요. 얘는 한 줄 주석이 아니에요. 범위 주석이라 그래서 내가 영역을 씌운 만큼만 주석을 거는 거예요. 아까 이런 거 해봤죠? 제가 이만큼을 블럭을 다 씌워놓고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를 했을 때 얘네가 들여쓰기가 막 깨졌잖아요? 이게 범위 주석이라 얘가 주석이 돼버리면서 코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들여쓰기 자동으로 하고 있던 걸 뭉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주석을 풀 때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역슬래시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깨져요, 들여쓰기가. 이때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자동 줄 정렬 컨트롤 시프트 F 써주면 어느 정도는 돌아오겠죠. 일단 주석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지금 제가 커서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는 한 칸을 밑으로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엔터를 한번 치고 싶어요. 근데 커서가 여기 있는데 엔터를 치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요. 이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엔드 버튼 같은 걸 눌러서 커서를 맨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엔터를 누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두 번을 눌러야 돼서 상당히 귀찮아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내 커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밑에 줄을 한 칸 내릴 거야. Shift 엔터. 그럼 내 커서의 위치랑 상관없이 다음 줄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쓰여요. 엄청 유용하거든요. 그럼 Shift 엔터. 그리고 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흔한 복사, 블럭을 씌워서 컨트롤 C, 줄을 바꿔서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엔터 해야죠. 자, 귀찮아요. 우리는 내가 복사하고 싶은 줄, 해당 라인에 커서를 그냥 위치만 시키면 되고요. 어디에 있다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를 시킨 다음에 컨트롤 알트 방향키 위아래 눌러보세요. 방향키 아래, 위 다 눌러보세요. 위랑 아래랑의 차이는 아래로 복사를 만들 것이냐 위로 복사를 만들 것이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컨트롤 알트 방향키 라인 복사고요. 이것 또한 당연히 여러 줄이 가능합니다. 근데 라인 복사라고 있어요. 줄 복사예요. 그럼 내가 블럭을 이런 식으로 씌워놔도 어차피 이만큼씩 복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뭔가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한 줄 삭제가 있어요. 이거를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지우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블럭을 씌운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지울 수 있죠. 자, 근데 이것도 귀찮아요. 자, 컨트롤 D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냥 라인이 지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라인이 지워지는 것 또한 블럭을 씌웠다. 제가 라인이라고 하면 항상 블럭을 애매하게 씌워도 해당 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줄 삭제. 자, 그리고 줄 복사도 배웠죠,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걸 해볼게요. 자, 복사를 해놓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일단 보세요. 제가 이 6이라는 애를 1 위에다가 갖다 놓고 싶어요. 이 한 줄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블럭 씌워서 컨트롤 X 와서 컨트롤 V 이런 거 할 수 있죠. 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줄 이동. 이거는 Alt 방향키예요. Alt 누르고 방향키 위아래 눌러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것 또한 줄 이동이니까 여러 줄을 할 수가 있는 건 당연히 되는 건데 블럭을 애매하게 씌웠다고 해도 그냥 같이 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많이 쓰이는 거. 근데 이건 사실 뭐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긴 하니까. 요거 하나? 자, 이제 우리가 REPL에서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코드상의 에러가 있어도 내가 못 알려줘요. 우리가 직접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봐야 에러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알려줘요. 제가 지금 세미콜론을 있었는데 지웠어요. 이거 지금 문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세미콜론 같은 거 없으면 자바 뭐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X 생겼고요. 여기에 빨간 줄이 생겼고요. 여기에도 빨간색 뭔가가 생겼어요. 그리고 얘를 실제로 저장을 해보시면 여기에도 빨간색이 잔뜩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코드상 에러가 존재한다라는 걸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행시켜서 나온 에러 메시지를 봤었는데 얘를 그러면 어떻게 에러 메시지를 볼 수 있을까? 자, 얘는 이 빨간색들 마우스 올리면 나와요. 지금 여기 X에 마우스 올렸더니 나왔고요. 여기를 봐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실제로 그 코드 줄, 빨간 줄에 있는 에러를 보세요. 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사라지네.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마우스를 조금만 움직이면은 얘가 이제 이 박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읽다가 해석이 안 돼서 좀 번역기를 돌리고 싶은데 뉘앙스를 파악하려면 번역기 같은 거 돌리면 되니까 돌리고 싶은데 블록을 씌우려고 하니까 얘가 자꾸 사라져요. 그럴 때는 F2를 누르시면 얘가 고정됩니다. 저도 지금 F2를 눌러놓고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를 떼면 사라지죠. 이렇게 이동하면 사라져요. 근데 F2를 누르면 고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번역기에 가서 돌려보고 얘가 뭐라고 하는지 뉘앙스 정도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게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에러 내용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에러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얘를 실행시켜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실행법 F11 있죠. 눌러보면 이런 게 뜹니다. 이거 지금 코드상에 에러가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실행시킬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캔슬은 당연히 취소겠죠? 여기 프로시드라고 하면 진행시켜 이런 느낌이에요. 눌러보면 이렇게 퍼스펙티브 스위치라고 해서 뭐가 나오는데 얘는 노 하세요. 노.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스위치를 누르고 들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노를 하시면 돼요. 노를 하면 그냥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에러 내용을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에러야 이렇게. 자, 근데 방금 전 상황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프로시드를 했는데 실수로 스위치를 눌렀다 라고 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지금 화면 구조가 좀 바뀌었죠.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것들이 좀 생겨났어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얘로 바뀐 거예요. 얘 누르시면 됩니다. 얘. 방금 전에 그 스위치가 지금 너의 그 환경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화면을 디버그 모드로 바꿔줄까? 라고 물어본 건데, 이제 우리가 아직 디버그 모드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가면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실수로 눌렀다면 이 디버그 모드라는 거 하는 걸로 바뀌어 있는 거니까 그 옆에 있는 이 자바 모드로 클릭을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뭐 있어도 되고, 보기 싫으시면 우클릭해서 지우셔도 돼요. 클로즈.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프로시드에 노를 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에러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얘는 모드를 바꾸지 않고 그냥 디버그를 여기다가 보여준 것 뿐이에요. 똑같은 에러 내용을 보여줄 건데 모드를 내가 바꿀 거야 말 거야 그것만 선택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라인에 어떤 에러가 나왔는지 지금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실행해서 그래요. 이 에러들이 쌓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 나오는 에러인데 쌓여서 여러 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한 번밖에 실행을 안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에러가 이렇게 겹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에러는 위에서부터 판단해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에러에 대해서 한 가지 어떤 에러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본인이 이클립스가 판단했을 때, 자바가 판단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에러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도 에러일 수도 있어, 이런 이유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종류들의 답변을 주는데 그 중에 위에 있는 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판단해 내려가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여러 개가 나왔다면 무조건 위에 있는 것부터 체크를 하시고, 위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해결을 했는데 그래도 에러가 또 난다? 그럼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보기 싫으시면은 꺼주시면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은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은 이런 메시지가 하나 뜰 거예요. 여기서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터미네이트 하시면 됩니다. 터미네이트.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저 터미네이트가 계속 여러 개 떠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걸 한번 알려드려볼까요? 이거는 그냥 보세요. 자, 이거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A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문자열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애초에 데이터 타입이 안 맞으니까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런 애들은 아까는 여기서 세미콜론 빠진 에러는 그냥 에러 내용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보시면 에러 내용은 에러 내용대로 알려주고 그 밑에 하나의 퀵픽스 결과물을 알려줘요. 여기서 말하는 퀵픽스라는 건 이 이클립스와 자바가 판단해서 가장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얘가 하는 말대로 수행을 했을 때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 해결이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얘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는 알고 쓰지 못하면 코드가 산으로 가요. 점점. 그래서 적어도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얘가 하는 말대로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게 예상이 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쓰세요. 그 전까지는 여기 나오는 것들은 누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를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단축키가 다른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를 이걸로 잠깐 바꿔놓고, 자, 이 커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1만 눌러도 좀 전에 봤던 그 퀵픽스에 들어있는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여기는 이제 에러 내용은 안 알려주고요. 이렇게 가능은 해요. 컨트롤 1. 근데 우리 지금 당장 이거 안 쓰기로 했죠, 아직은. 그러니까 일단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저는 다시 이걸 단축키로 좀 바꾸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자, 이 문서 내에서 내가 만약에 코드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코드가 엄청 길어졌대요. 이게 이 안에 다 코드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스크롤 내려가면서 어딨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파일 내에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찾을 때 컨트롤 F, 이거는 뭐 흔한 단축키죠. 검색 버튼 컨트롤 F, 현재 파일 내에서 찾고자 하는 방식. 자, 이게 하나가 있고 컨트롤 H라고 하는 검색도 있어요. 컨트롤 F는 파일 내에서, 컨트롤 H는 이 프로젝트 내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다르죠. 두 가지 검색 기능이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일단 요 정도? 뭐 이런 컨트롤 라인 이런 것 같은 거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 요거 하나 더 알려드리면 좋겠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6줄 출력문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을 이 1이라고 하는 애들을 다 3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것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중 편집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뭔가 싶은데 Alt Shift A를 눌러보시면요, 얘가 좀 작아져요. 이렇게 Alt Shift A. 그럼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이 커서를 Shift를 누른 채로 방향키를 이동시키면 커서가 길어져요. 이 상태에서 Shift를 떼지 않고 옆으로 이동하면 블록도 한 번에 씌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test1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고 싶다. 얘는 한 번에 이렇게 되네.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지울 수도 있고요. 여기다 한 번에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 얘 왜 이렇게 돼? 입력이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뭔가 인식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제가 사용하던 버전과는 좀 뭔가 달라졌나봐요. 이게 얘는 되는데? 뭐지? 이렇게? 안 되잖아. 뭐야? 어쨌든 이런 다중 편집 모드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 뭔가 나올 때는 똑같이 Alt Shift A를 누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유용하게 쓸 상황이 오면은 유용한데 그렇게 자주 쓰이는 기능은 아니긴 해요.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전체 화면으로 보기. 그러니까 지금 패키지 익스플로러, 코드, 콘솔 이렇게 영역이 3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콘솔을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어. 그럼 얘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M 누르면 얘가 최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빠져나올 때는 다시 컨트롤 M. 그리고 내가 코드를 최대화로 볼래. 코드 선택하고 컨트롤 M. 이런 식으로. 얘를 볼래. 컨트롤 M. 최대화 모드로 보기. 요 정도? 단축키는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더 많은 단축키들은 이제 실제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툴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니까. 자, 문제를 가져왔어요. 어차피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똑같이 메인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전체 복사해 와서 붙여넣기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얘를 복사해 갖고 오면은 들여쓰기가 폭이 좀 좁아져요. 이거는 그냥 컨트롤 시프트 F 눌러서 해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푸셔도 되고,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우리가 아까 폰트에서 사이즈를 정하긴 했는데,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정한 사이즈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다시 거기 설정까지 가서 바꾸는 거 귀찮단 말이에요. 그때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쉽죠? 자, 문제 볼게요. 이제 1부터 5까지 출력을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반복문 쓰지 말라는 얘기 없죠? 우리 반복문 배웠고, 자, 1부터 5까지 출력을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반복문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초기값 뭘로 잡아야 돼요? 1. while 써주고, 종료 조건은 i가 몇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5. 이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i라고 하는 애를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i가 어차피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출력이 될 거니까 1부터 5까지 그냥 출력하는 간단한 문제죠? 완전 기본적인 사용 방식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반복문이라는 걸 활용을 하실 때요, 이 반복문에 대한 문법 자체는 아마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1부터 5까지의 결과를 출력하고자 했을 때, 이런 출력값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했을 때 이걸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을, 사실 문법은 어렵지가 않은데 그 초기값을 뭘로 잡아야 되지? 종료 조건을 뭘로 잡아야 되지? 스텝을 어떻게 줘야 되지? 이게 조금 처음에 난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쉬워서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조금만 문제가 틀어져도 사실 이 안에 부분이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반복문을 쓴다라는 건 반복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그 반복되는 과정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그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건 사실 원초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1부터 5까지 출력. 자, 이거 1부터 5까지 출력이죠. 그쵸? 결과 똑같잖아요. 출력문 5개 쓴 거. 근데 얘를 숫자 1 이상 쓰지 말라고, 1밖에 못 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배웠던 방식대로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러면은 1, 2, 3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국에 i한테 i를 계속 더하면서 출력을 해나가는 이 과정이 결국 i의 값이 1 증가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는 1인데 여기선 1을 출력하고 싶었던 거고, 여기선 2를 출력하고 싶으니까 i를 2번 더한 거고, 여기서는 3을 출력하고 싶으니까 i를 3번 더한 거죠. 그렇다라는 건 첫 번째 i가 출력이 되고 나서 i가 1 증가되면 여기서는 그냥 i만 출력을 해도 어차피 1이 증가된 i니까 2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한 거였고, 그러면 2를 여기서 2라는 i 값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i가 하나 또 증가해야죠. 그럼 여기서는 3이라고 하는 i 값이 출력이 될 거고, 그럼 i가 또 증가, 또 증가, 또 증가, 이러면 1, 2, 3, 4, 5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반복되는 거 나왔죠. 반복 구조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반복문으로 돌리고 싶은 그 완성형 결과를 가지고서 반복 구조를 찾아나가는 이 과정이 처음에는 좀 필요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요, 머릿속에서 이미 작업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막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반복되는 과정, 반복되는 로직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제일 힘든 거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를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출력문을 빼놓고 이거를 반복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결국 일씩 증가하는 숫자를 다뤄야 되네? 그럼 내가 이 1이라고 하는 애를 담아놓고 얘를 출력을 할 때마다 일씩 증가시킨다면 코드가 반복 구조를 뛸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반복 구조를 찾아놨다면 사실 끝났죠. 여기서 이제 반복문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구조를 반복문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while문 그리고 i가 5까지만 커져야 되기 때문에 i가 6이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출력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종료 조건을 5까지 잡아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반복 구조를 while문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죠. 조건문보다는 반복문이 확실히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조를 찾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조건문은 내가 필요한 조건, 그리고 그 안에서 처리할 로직,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반복문은 그 안에서 반복될 로직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는 해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이라고 하는 이 3요소가 반복문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완전 필수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 스텝이 위치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부터 6까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텝의 위치를 그냥 이 출력문보다 위로 올렸을 뿐인데 결과가 전혀 달라졌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내가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쓸 거야. 그럼 일단 여기까지 완성을 하는 거예요. 초기값, 종료 조건이랑 while, 그리고 스텝까지 완성을 시켜놓고 그 스텝과 그 스텝의 위에다가 내가 실제로 이 반복문 안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일을, 이런 거를 올려주는 겁니다. while문에서 이 스텝은요, 물론 100% 모든 경우가 해당되진 않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내가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로직을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스텝이. 그래야 순차적으로 실행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코드를 써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이 문제를 보고 제가 만약에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빼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농후하니까.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기초적인 이 모양 틀을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추가해라. 그럼 어떻게 쓰냐? 간단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부터 적어주고 이 안에다가 이런 걸 넣으시라는 거예요. 기본 구조를 받쳐놓고 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스텝 같은 거 빼먹는 일이 사라져요. 여기서 지금 당장 얘만 사라져도 이거 무한루프잖아요. 그죠?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겪지 않으려면 틀을 항상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완료를 했고, 두 번째 문제. 자,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 출력을 해달래요. 자,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별반 다르지가 않죠?
반복문을 몇 번이나 반복시켜야 돼요? 대충 한 126번 정도 반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 쭉 나와야 돼요. 그럼 시작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100이죠. 그럼 이 시작에 마이너스 100이라는 숫자를 누구로 세팅해줘야 돼요? 초기값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초기값. 그리고 나서 y 종료 조건은 어디예요? 네, i가 2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왜 25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밑에서부터 올라왔잖아요. 낮은 거부터. 만약에 순서가 25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라고 했으면 반대가 되어야겠죠.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음의 방향으로 숫자가 이동하고 있는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마지노선이 양의 방향에 있다. 목표를 향해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얘보단 작아야 되는 거니까. 간단한 거죠. 종료 조건. 그리고 나서 i는 1씩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 이렇게 반복문이 돌아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값은 실제로 변화하는 i의 값. 그래야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 나올 거니까. 자, 이거 어렵나요? 이거 괜찮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약간 기본적인 수학을 그냥 자바 문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거 뭐 너무 간단합니다. 다음 문제가 이건가? 오케이. 자, 아래와 같이 출력해달라. 단을 곱하기 1000까지 출력해달라. 곱하는 순서를 거꾸로 해달라. 자, 8 곱하기 1000은 8000부터 8 곱하기 1은 8까지 나와야 된대요. 이거 우리 해봤죠? 약간 구구단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쵸? 일단 반복문 써야 되고 여기서 i가 가져야 되는 초기값이 1 맞아요? 일 맞나요? 어떨 것 같아요? 1000부터 시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거꾸로 출력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1부터 1000까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점점 커졌다면 사실 그냥 1로 둬도 되겠는데 우리가 1000부터 1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럼 i는 1000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i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네, 1을 향해 가야 돼요. 1을. 그러면 i는 종료 조건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죠?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면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애초에 i가 첫 번째가 1000인데 거짓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한 번도 못 돌고 튀어나오겠죠. 반대가 돼야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러면 1까지 갔을 때 i가 1씩 감소를 만약에 했다고 치면 1까지 갔을 때 더 이상 얘는 작아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0이 되는 순간 i가 0이 되는 순간 얘를 거짓을 만나서 빠져나올 거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거를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크거나 같다 혹은 뭐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잡아도 정수니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출력하고자 하는 거 뭐예요? 저는 이거 F 알려드렸으니까 F로 쓸게요. %D 곱하기 %D는 %D 단 I 단 곱하기 I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저도 순간적으로 그냥 실행을 시킬 뻔했어요. 그냥 실행시키면 뭐할로 푸죠? i의 값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i의 스텝, i는 어디로 간다?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음의 방향. 작아져야 되니까. 100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씩 작아지는 거.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보낼 건데 줄바꿈을 안 해줬죠? 이렇게 8 곱하기 1000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문이 문법 자체는 정말 쉬워요. 우리가 초기 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종료 조건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스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 안에 반복문 안에서 실제로 반복돼야 되는 로직을 어떤 걸 수행할 것이냐, 요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시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반복문은 정말 자유자재로 입맛대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까지 진행을 한 걸로 하고요.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